어느덧 하장루프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다. 전날의 피로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었지만 두지아의 밤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마을의 새로 문을 연 클럽에서는 새벽까지 음악이 울려 퍼졌고 제법 괜찮은 숙소라 기대했던 곳 역시 현실은 달랐다. 바닥과 벽은 얇은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어 작은 소리마저 그대로 전해졌다. 우린 전날에 아침 7시에 출발하기로 약속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새벽까지 이어진 음악 소리와 닭울음 소리까지 결국 새벽 5시부터 짐을 정리하고 출발 준비를 했다. 하지만 숙소의 호스트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앞에 잠이 덜 깬 호스트가 눈을 비비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서둘러 체크아웃을 도와주었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잠자리는 아쉬웠지만 호스트는 너무 친절했다. 두지아의 아침은 도시의 아침보다 한 발 먼저 깨어난다. 해가 산등성이를 비추기 시작할 무렵 시장에는 이미 활기가 넘친다. 갓 손질한 신선한 돼지고기와 제철 채소, 그리고 잘 익은 과일들이 상인들의 손길을 거쳐 손님들을 맞이한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삶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른 시간임에도 식당 안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사람들로 가득하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과 아침 식사를 나누며 하루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이곳 두지아의 소박하면서도 강인한 일상을 보여준다. 화려함은 없지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지런한 삶이 만들어내는 풍경. 두지아의 아침은 여행자에게 이 지역의 진짜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시간이다. 이제 우리의 길고도 특별했던 하장루프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다.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현지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여행은 충분히 즐겁다. 하지만 그 땅에 스며있는 역사와 전설, 사람들의 삶과 문화까지 함께 이해하게 된다면 같은 풍경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 특히 하장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민족이 바로 흐몽족과 따이족이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는 놀라울 만큼 다르다. 흐몽족은 높은 산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수백 년 전 중국 남부에서 이동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척박한 산비탈을 개간해 옥수수와 메밀을 재배하며 살아왔다. 하장의 가파른 산길을 달리다 보면 산 정상 부근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들을 볼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흐몽족의 터전이다. 전통적으로 흐몽족은 인디고 염색한 옷과 화려한 자수로 유명하다. 시장에 나가보면 형형색색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의 옷 한 벌에는 수개월에 걸친 정성과 기술이 담겨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또한 흐몽족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명절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고 음식을 나누며 전통을 이어간다. 특히 새해를 맞이하는 흐몽족의 축제는 젊은 남녀가 공 던지기 놀이를 하며 인연을 찾는 특별한 행사로 유명하다. 반면 따이족은 산 아래 강과 계곡을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다.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소수민족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오랫동안 정착 생활을 이어왔다. 따이족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높게 세운 목조 고상가옥이다. 홍수를 피하고 가축을 키우기 위해 바닥을 높게 만든 집들은 하장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독특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따이족은 노래를 사랑하는 민족으로도 유명하다. 전통 민요인 떠니 노래는 사랑과 자연,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저녁 무렵 마을에 울려 퍼지는 선율은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하장 지역에서도 흐몽족은 높은 산을, 따이족은 낮은 계곡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해 왔다는 것이다. 산 정상의 바위밭에서 살아가는 흐몽족과 비옥한 논에서 농사를 짓는 따이족. 그들의 삶은 다르지만 모두 거친 자연과 함께 살아온 하장의 주인들이다. 우리가 달리는 하장 루프의 아름다운 풍경 역시 수백 년 동안 이들이 일구어온 삶의 흔적이다. 눈앞에 펼쳐진 계단식 농과 산비탈 마을, 그리고 시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는 흐몽족과 따이족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 하장을 여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멋진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장 여행의 진짜 매력이다. 지금 이곳은 평화로운 산과 계곡이 펼쳐져 있지만 불과 40여 년 전 이곳은 중월전쟁의 격전지였다. 1979년 2월 17일 새벽, 베트남 북부 국경지대의 산골 마을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 속, 국경 너머 중국 측 산맥에서는 수많은 포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베트남 국경 전역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개시한 것이다.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베트남에 교훈을 주겠다라고 선언했다. 전쟁의 배경은 복잡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베트남은 통일되었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해 중국이 지원하던 크메르루즈 정권을 무너뜨리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중국은 국경을 넘어 공격을 시작했고 수십만 명의 중국군이 북부 국경 지역 여러 곳으로 진격했다. 하장 사람들에게 전쟁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오늘날 여행자들이 달리는 아름다운 하장의 산길은 당시 군사도로로 변했다. 마을 주민들은 집을 버리고 산속으로 피신했고 아이들은 포탄 소리에 잠을 설쳤고 농민들은 논밭 대신 피난처를 찾아야 했다. 가축을 몰고 산속으로 숨어든 가족들도 많았다. 그들에게 국경전쟁은 뉴스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중국군은 빠른 속도로 국경 도시들을 점령하며 남하했다. 베트남군은 산악지형을 이용해 강하게 저항했다. 하장의 산들은 방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가파른 절벽과 깊은 계곡은 대규모 병력이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중국군은 진격할 때마다 매복 공격을 받았다.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약 한 달 후인 1979년 3월, 중국은 목표를 달성했다며 철수를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장 주민들에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1979년 전쟁은 한 달 만에 끝났지만 국경 지역의 전투는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하장성 비스연 지역에서는 1980년대 내내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고 중국과 베트남은 국경선 근처의 여러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468고지다. 해발 수륙 8m가 아니라 군사지도상 번호가 468인 산이었다. 당시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양측은 수차례 공격과 반격을 반복했고 산 전체가 포탄으로 뒤덮이고 나무와 바위는 산산조각이 났다. 현지 주민들은 이곳을 세기의 석회가마라고 불렀다. 폭격이 너무 심해 산의 석회암이 마치 가마에서 구워진 것처럼 부서졌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들은 영혼을 부르는 언덕이라 불렀다. 전투가 끝난 뒤에도 수많은 병사의 유해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곳곳에는 당시의 참호와 벙커 흔적이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을 찾으면 전쟁의 흔적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푸른 산과 계곡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여행자들, 밭을 일구는 농부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전쟁의 상처 위에 평범한 일상이 다시 자리 잡은 것이다. 오늘의 평화는 어쩌면 이 산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이름 모를 젊은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부지아에서 화장으로 돌아가는 길은 3개의 루트가 있다. 첫 번째 경로는 도로도 좋지 않고 볼 게 없다고 렌트샵에서 추천하지 않았다. 두 번째 경로는 첫날 달렸던 꺼바 헤븐게이트 쪽으로 되돌아오는 길이다. 한번 달렸던 길을 다시 달리고 싶진 않아서 제외했다. 세 번째가 지금 달리고 있는 길이다. 화장까지는 4-5시간쯤 걸리는 길인데 도로 상황은 최악이었다. 갈림길에서 직진을 하면 DT 176번 도로 꺼바 쪽이고 우리는 좌회전해 DT 181번 도로로 달린다. 화장 루프를 달린 지도 어느덧 3일째.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여전히 처음 마주한 순간처럼 새롭다. 굽이치는 산맥과 깊은 계곡, 구름 사이로 드러나는 마을들은 아무리 오래 바라봐도 쉽게 질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영상을 통해 이곳의 아름다움을 접하지만 직접 두 눈으로 마주하는 감동은 결코 화면 속에 온전히 담기지 않는다. 차가운 바람의 온도와 산길을 달릴 때의 설렘,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대자연의 웅장함은 오직 이 길 위에 선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웅장한 산맥 사이를 달리다 보면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작은 마을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아이들이다. 골목을 뛰어다니고 길가에서 손을 흔들며 해맑은 웃음을 짓는 아이들의 모습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사실 이 여행을 준비할 때 이곳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작은 간식이나 옷가지를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여행이 가까워질수록 괜한 오지랖은 아닐까, 내 만족을 위한 행동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결국 준비하지 못했다. 그렇게 마음 한편에만 남겨둔 채 이곳에 도착했는데 막상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 마주하니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물론 무엇인가를 건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순수한 눈빛과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주는 아이들을 보며 잠시나마 그들에게 작은 기쁨 하나라도 전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이 길을 여행하며 얻은 가장 따뜻한 풍경은 거대한 산맥이 아니라 그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새 남자의 짧은 모험은 평생 잊지 못할 전설이 됐어. 우린 하장을 달렸다. 베트남 북쪽 끝 하늘 아래. 오늘도 사진을 꺼내보며 그날의 우리를 다시 만난다. 화장 루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오늘날 전 세계 여행자들이 찾는 하장 루프.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산악도로를 따라 달리며 베트남 최북단의 절경을 만나는 이 길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사실 하장 루프는 처음부터 관광을 위해 만들어진 길이 아니었다. 과거 이 지역은 베트남에서도 가장 오지로 꼽히던 곳이었다. 험준한 산맥과 깊은 계곡이 이어져 마을과 마을 사이로 오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흐몽족, 따이족, 자오족 등
수많은 소수민족들은 오랫동안 산속에 고립된 채 살아왔다. 베트남 정부는 주민들의 이동과 물자 수송 그리고 국경 방어를 위해 도로 건설에 나섰다.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댄 하장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1950년대 이후 조금씩 도로가 개척되기 시작했고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 이후에는 국경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수많은 노동자와 군인들이 가파른 절벽을 깎아 길을 만들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마피랭 패스다. 지금은 하장 루프 최고의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사람의 손으로 절벽을 뚫어 만든 거대한 토목공사였다. 1960년대 수천 명의 청년들이 로프 하나에 의지한 채 절벽에 매달려 바위를 깨며 길을 냈다. 그들이 만든 길은 훗날 행복의 길, 해피니스 로드라 불리게 된다. 도로가 완성되면서 외딴 산골 마을은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시장에는 물건이 들어왔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다. 이 길이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절경의 길이라는 사실을 SNS와 유튜브를 통해 하장의 풍경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배낭여행자와 라이더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국경 방어와 주민들의 삶을 위해 만들어졌던 산길은 오늘날 하장 루프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여행 코스가 되었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이 만들어낸 길이다. 그래서 하장 루프의 진짜 아름다움은 풍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도 존재한다.